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과 더불어서 좀뭐 혼돈의 시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래도 감소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완화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비 사업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이 정비 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많은 시기에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봐서 우리가 어떤 사례를 참고하고 이 시장에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는 좀 감소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서울의 미분양이 한 달 새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근데 뭐 이렇게 2배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기보다는요, 총 미분양된 물량이 360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월 대비 2배에 이르는 숫자라고 하는데, 뭐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360가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긴 한데, 기존의 서울은 항상 미분양과 미계약분이 없었던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유념해 봐야 된다. 이런 현상이 주로 2013년경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뭐 2015, 16년 이후에는 서울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경우들이고요. 청약 경쟁률 역시 29대 1로 올해 이제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이 29대 1이 나왔는데, 전년 2021년 4월까지는 약 115대 1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은 쫙쫙 팔리고 막 너도 나도 받겠다고 하던 그런 경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분양가가 이제 시세의 90%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기본형 건축비를 좀 올려주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원자재 값이 인상된 거를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를 반영하게 해주고, 조합원들의 이주비나 영업 보상비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에 포함해서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었나 봐요, 이제 정확하게. 근데 그 부분을 좀 허용해서 이 분양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분양가에 녹일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시세의 80% 이하로 분양을 했습니다.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반포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 아파트를 청약 받는 순간 뭐 차액이 10억 이상이 난다는 그런 그야말로 로또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시세의 90%대로 맞춘다고 하니까 그런 로또를 찾아보기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사실 분양가를 누르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집을 안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로또를 주고, 그 로또를 주기 위해서 기존 조합원들은 희생을 하고 건설사는 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다 못 받으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누군가에게 로또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뭐 누군가한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로또를 줬던 이유는 지금 당장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에 뛰어와서 사지 말아라, 좀 기다려주면 정부가 싸게 줄게, 뭐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줄이려고 했던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이제 뭐 옛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로또 분양이 일단 사라지게 된다면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청약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로또가 아니니까 청약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고, 그러면 분양시장의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이제 심리가 위축되면은 첫 번째 경우로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청약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까 심리가 위축되고, 심리가 위축되니까 또 청약 수요가 감소하고, 청약 수요가 감소하니까 또 심리 위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건설사는 무진장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게요. 계속해서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들도 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올릴 수는 없겠죠. 수요가 존재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세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인기 타입이 이제 소문이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과 미계약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경에는 강북,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경희공자이 이런 곳에 30평대 아파트가 8억이라고 비싸다고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지금은 뭐 30평대 경희공자이를 8억에 준다고 하면 진짜 너도 나도 전국 팔도에서 다 올라올 텐데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 봐세요. 실제로 2015년 기사를 제가 찾아왔어요. 이제 경희공 자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에서 미분양 물량이 10가구 이상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분양 속출의 가장 높은 원인은 분양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분양 사태는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면적의 가구 분양가가 높은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 경희공자이는 미계약 150가구 모두가 8억 원에 육박하는 8억 원이 아니에요. 8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7억 후반대라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8호 제곱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아는. 이게 이제 7.9억 정도에 분양했다고 비싸다고 150가구가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게 15년도 기사입니다. 용산 프로지오 서밋은 106가구 중 절반 이상인 54가구가 비어있고 레미안 용산 역시 165가구 중 96가구가 미분양 사태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게 되면은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미계약과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죠. 일례로 지금 현재 대구의 수성구에서 올해 분양했던 모든 물건들이 다 이제 미분양이 났다. 그러니까 전 물량이 미분양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분양할 때마다 미분양과 미계약분이 발생했다라는 말이죠. 그 사업장에서 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급이 넘쳐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양가가 높으면 주저하게 되어 있고, 주저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치 치킨 게임처럼 저 사람도 주저하네? 그럼 나도 주저하게 되고, 저 사람은 계약 안 하는데 나만 하면 내가 호구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이거를 잡아서 오랫동안 금융비용과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때문에 고통받고 싶진 않아. 나는 전세 살면서 기다릴래. 이런 수요나 혹은 나 기존에 살던 집 살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미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지금은 다들 난리치면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아파트가 왜 그렇게 인기가 없었느냐 보면요. 강북의 고가 아파트가 어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니, 강북에 어떻게 평당 2,500만 원의 아파트 가격을 주고 입주할 수가 있냐. 30평에 7억 5천이 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요. 단순히 이 강북이라고 말하면서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직장과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 주거 지역이 가까운 직주 근접이 사람들의 삶의 질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요소이고, 요즘 뭐 신혼부부들이나 혹은 뭐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인데, 이 직주 근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의 문화, 그리고 강북에도 고급 주택이 생길 수 있다. 브랜드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제 사항 때문에 직주 근접과 강북의 고급 주택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입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에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미계약과 미분양이 나면서 비인기 지역이 되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왜 마포가 그렇게 뭐 마포라든가 종로라든가 이런 지역이 어떤 안목 관점에서 봤어야 되냐면요. 이 아파트는 어디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얻어야 하느냐? 바로 일자리입니다.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고, 더 좋은 건 고소득 일자리가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럼 한국에 이제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세 군데 전통적인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본사들이 주로 위치한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는 지역이 있고요. 금융 중심의 여의도, 이 YBD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 그리고 대기업들이 즐비해 있고 최근에 스타트업도 들어오고, 일단은 절대적으로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은 이 강남을 GBD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 서울의 일자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 일자리를 관통하는 그 주거 지역이 당연히 인기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2015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생각해 보면은 업무별 이제 배우 일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 광화문 일대 아파트촌으로 불리우는 배후 일자리는 어디 있냐면요. 이 일산 이 지역과 노원 이 두 군데가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과 을지로역 이런 데로 업무지구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촌은 이제 일산에 가서 사시거나 노원에 이제 아파트 단지촌에서 많이 사셨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산에서도 많이 사셨었고, 이 부천 중동이나 뭐 목동이나 이런 지역에 많이 사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지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강남 주변에 사시던 분들은 좀 형편이 되시면 강남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잠실, 그리고 광진구라든가 강동, 그리고 과천, 평촌, 분당 이런 지구에 좀 배우 일자리를 두고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북에서 일하니까 좀 3호선 타고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일산에 가서 신혼집을 구할래요. 노원에 가서 구할래요. 난 여의도에서 일하니까 배우 지역인 뭐 부천 중동에다가 신혼집을 구할래요. 저는 좀 여유가 있어서 목동에 구할래요. 그리고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분당이라든가 뭐 강동이라든가 광진구 이런 지역으로 많이 나와 있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서울의 요지, 지금의 마용성이라든가 뭐 저기 영등포 지역, 뭐 답심리, 동대문 이런 지역들, 서대문 이런 지역들은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촌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뉴타운의 등장.